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기상청 날씨 예보 개선 대책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기상팀 정혜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기상청 예보가 계속 빗나가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올해 여름 기상청은 장마 예보를 번번이 틀리고 또 폭염 종료 시점도 10여일 이상 빗나갔습니다. 고윤아 기상청장은 29일 기상 예보 개선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올여름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2천여 명이고 또 사망자는 역대 최다인 17명입니다. 폭염 종료 시점만 4번이나 변경했던 기상청이 뒤늦게나마 사과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고 청장은 유례 없이 길게 이어진 폭염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 현상이었는데 사전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유능한 예보관을 확보하기 위해 예보관 자격제를 실시하고 또 교육 훈련과 근무 체계 개선을 하기로 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장마, 폭염, 한파 등 다양한 기상 이변을 연구하는 특이기상연구센터를 운영하고 또 저궤도 기상위성을 자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대책은 원인 분석에서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정확한 예보의 원인으로 유례 없는 기상 이변, 또 낮아진 수치 모델 예측성, 예보관의 수치 예측 결과 보정의 한계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치 모델 예측성이 왜 떨어졌는지, 또 예보관의 수치 예측 결과 보정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날씨 예보는 실생활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기상청의 개선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기상청 예보가 생계와 관련된 분들도 참 많은데요. 그만큼 개선책이 또 시급해 보입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이 말씀하신 대로 올여름 기상청의 폭염 예보가 잇따라 빗나가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폭염 종료 시점을 무려 4번이나 미루고 또 기온 예보에서도 최고 6, 7도나 오차를 보이는 등 오보 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이죠.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기상청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지난 29일 기상청이 부랴부랴 예보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개선 대책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보 개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상청장은 잦은 오보에 대한 반성과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의 날씨 예측 실패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또 국민께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고 청장은 기상청의 날씨 예측 실패에 대해서 올 여름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크게 확장한 데다 중국에서 뜨거운 열기가 유입되는 아주 특이한 기상현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폭염은 150년에 한 번 발생할 확률이라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중에 이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수치 예보 모델조차도 예측에 크게 실패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 예보관들 역시 올해와 같은 날씨 패턴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델을 바로잡고 또 예보를 정확히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빠른 기후변화에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며 기상청의 미흡함에 대해서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이 이번에 내놓은 개선책은 단기와 중장기 대책으로 나뉩니다. 단기 대책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전문 분석관의 도입인데요. 그간 지적됐던 예보관 문제를 인식한 듯합니다. 예보관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오보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총괄예보관이 전담하는 업무를 세분화해서 비와 기온을 분석하는 각각의 전문 분석관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현재 기상청에는 160여 명의 예보관이 있는데 이 중 고급 정보를 해석하고 또 예보를 낼 수 있는 인력은 단 10명 안팎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보관 교육을 강화하고 능력별 자격제를 실시해 현재 10명 정도에 불과한 유능한 예보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상청만이 아닌 외부와의 소통 통로를 넓히고 또 악기상을 경험한 퇴직 예보관을 자문관으로 영입함으로써 예보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장마와 폭염을 집중 분석하는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평생 예보관 제도와 인공지능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 가장 시급한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도 속도를 내서 2019년부터는 직접 활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상청이 내놓은 개선 대책은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책 가운데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동안 나왔던 개혁안만 잘 수행이 됐어도 이런 상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기상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를 차마 미리 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이 또한 비판의 도마에 올랐는데요. 전 지구적으로 폭염과 혹한, 호우, 가뭄 등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는 상황인데다 한반도는 다른 곳에 비해서 온난화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미처 생각하고 또 대처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올여름은 사상 처음으로 5월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특히 7월은 세계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달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상청에서 자체 평가로 발표한 강수 예보 정확도는 92%, 또 장마 기간 정확도는 85%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또한 이딴 장마와 폭염 오보에 시달린 국민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입니다. 기상청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시 인식하고 또 대책을 꾸준히 실행하는 노력이 최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예보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슈퍼컴퓨터의 어떤 실효성 강화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오보청으로 전락한 기상청의 쇄신책이 추진할 때입니다. 그 미국에서 도입한 532억 원짜리 슈퍼컴퓨터 4호기가 지난 2월부터 가동 중인데요. 그 한 달 전기료만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문가들은 슈퍼컴퓨터 활용을 극대화할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 적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기상청은 2010년 도입한 영국형 모델을 그 연간 1억 5천만 원의 로열티를 주고 사용 중인데 우리나라의 기상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국토가 좁고 산악 지형이 많고 또 북한, 중국, 일본의 상황까지 읽어내는 토종 모델 개발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슈퍼컴퓨터의 활용 방안은 무엇이 있으며 개선 대책에 보강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어떤 개선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기상청 예보는 기온과 바람 그리고 습도 등 날씨 요소를 관측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관측 데이터를 날씨 예측이 가능한 프로그램인 수치 모델에 넣어주게 되면 슈퍼컴퓨터가 여러 변수를 계산해서 미래 자료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미래 자료를 예보관이 분석해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죠. 관측과 수치 모델 예보관의 비중이 각각 4대 3대 3 정도가 되는데요. 관측 장비와 수치 모델 수준은 선진국에 못지 않기 때문에 예보 정확도를 결정하는 최종 변수는 바로 예보관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아주 이례적인 날씨 패턴을 보이면서 수치 모델 역시 정확한 값을 찾지 못한 건데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예보를 결정하는 예보관의 판단이 미흡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YTN에서는 최근 이딴 오보의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전문 예보관의 부족과 또 기상청의 순환근무 체제로 보고 이를 중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기상예보를 위해 5년에 한 번꼴로 수백억 원의 규모의 수표 컴퓨터를 도입합니다. 국가 조달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술과 자격 등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슈퍼컴 4호기는 2015년 도입된 미국 크레이사의 제품입니다. 현재 기상청이 운영하는 슈퍼컴 4호기의 이름은 현업용인 누리와 또 백업용인 미리가 있는데요. 국민들이 지어준 이름으로 누리는 세상의 예스러운 말, 또 누리다라는 뜻으로 세상의 기상 정보를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예측해 세상의 안정과 편안함을 누리도록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리는 먼저 또 앞서의 뜻으로 현재의 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상 상태를 미리 정확히 예측해서 안전하고 또 편안한 미래를 밝혀준다는 의미로 지어졌습니다. 사실 슈퍼컴은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한 기계일 뿐 기상 예보의 오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날씨 예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치 예보 모델과 또 예보관의 능력인데요. 수치 예보 모델은 관측 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으로의 대기 움직임을 시간대별로 예측해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기상 관측 자료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분석들이죠. 슈퍼컴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복잡한 계산을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구동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현재 기상청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 영국 수치예보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9년까지는 일본에서 들여온 모델을 썼는데 기존 모델의 경우 첨단 관측 자료와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지금의 세계적인 수준의 영국 모델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훌륭한 모델 역시 지형과 기후 등 변수가 많은 한국형 날씨 예측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여러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을 마련해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 성능이 좋아도 수치 예보 모델이 받쳐주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현재 2010년 도입한 영국형 모델을 말씀하신 대로 연간 1억 5천만 원의 로열티를 주고 사용 중입니다.
워낙 비싼 장비와 소프트웨어이기에 계속 오보를 이어가는 기상청의 질타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또 산악 지형이 많은 특성을 지닌 데다 북한과 중국, 일본의 상황까지 읽어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형 모델이 시급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정보기술 강국인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형 이 모델 개발을 기상청에만 맡기지 말고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 또 인공지능 전문가 등을 총동원해서 실용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예보 개선 대책으로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 활용을 앞당기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의 활용, 또 관측망 보안 등도 대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모델은 2019년이나 돼야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대책들은 특별하기보다는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인데다 기상청에서 내놓은 대책 역시 이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이기에 하루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 같은 기상청의 대책이 한시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또 언론의 감시는 물론 지속적인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기상청 날씨예보 개선 대책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과학기상팀 정혜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수다학과 뉴스통에 대한 고두희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두희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 날씨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여름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느 해보다 더웠던 날씨에 바다나 계곡으로 물놀이를 가거나 무더운 날씨를 피해 휴양지로 떠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휴가철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으로 여행자 보험이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여행이나 출장, 나들이 중에 발생한 상해 및 질병 등의 신체 사고뿐만 아니라 휴대물품 손해,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여행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은 우리 생활 깊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홈쇼핑 등과 같이 텔레비전에서 쉽게 보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가입도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보험은 우리 생활 깊숙하게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단기간 가입할 수 있는 여행자 보험이나 은퇴 이후에 생활을 보장받고자 가입하는 연금보험, 더 가까이는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보험까지 다양한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험은 누가 구상해서 계획하는 것일까요? 지난 방송에서 소개한 수다학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다학은 수학을 주제로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파인드 매스와 전문가의 관점으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과 부모님에게 해결책을 전달하는 클리어 매스의 두 가지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수학을 좀 더 쉽게 느끼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파인드 매스에서는 보험을 계획하는 보험 계리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현대 생활 속에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숫자와 이를 계산하는 수학의 개념을 접목하여 보험 상품을 계획하고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이 수학적 사고를 기초로 인생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는 보험 계리사였습니다. 수다학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수학을 소재로 하는 만큼 보험 계리사의 업무가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험에 특화된 확률, 통계, 함수, 미분, 적분 등의 보험 수학을 이용해 보험료를 계산하는 과정을 전달했는데요. 성별이나 나이, 업종 등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에 이용되는 개인의 상황을
수학적 통계 자료로 활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과정이나 새로운 보험 상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등을 실제 현장의 모습을 적절히 사용하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보험계리사라는 직업에 수학이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 설명한 점도 수학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는 수다학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방송 취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 밖에도 스튜디오의 진행자와 패널이 수학과 보험 간의 관계를 추가적인 설명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는 앞서 방송된 보험계리사의 업무 현장의 모습과 함께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보험 수학의 공식이나 보험 상품을 만드는 공식 등을 도식화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점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좋은 장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소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보험과 보험계리사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지만 해외의 이색 보험 상품으로 UF 보험 등을 설명하여 웃음을 유도한 점도 교육과 엔터테인먼트를 균형 있게 접목한 에듀테인먼트 장르로서 수다학의 장점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적 내용을 전달하는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 옷차림이 다소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딱딱한 뉴스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진행자는 과하지 않은 선에서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옷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송에서는 얇은 소재의 블라우스를 입고 나와 다소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수다학은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수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도 다수 시청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이 단정한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처럼 수다학의 진행자도 청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옷차림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아빠들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최근 육아휴직의 권장이나 난임 부부 지원 등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YTN의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이슈 분석이라는 프로그램 속의 코너를 통해 저출산 덫에 빠진 우리나라의 출산 기피 현상을 다루었는데요. 앵커는 여러분은 출산의 적절한 나이가 언제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으로 코너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작은 새로운 내용에 대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며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게 되어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슈 분석과 같은 액자식 구성을 할 때 적절한 물음과 적절한 환기 장치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슈 분석에서는 다양한 통계적 수치와 그래픽을 통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앵커는 뒤편에 비치고 있는 화면을 적절하게 가리키면서 시청자들에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앵커의 설명이 말로만 이루어졌다면 정확한 전달이 어려웠을 부분에서 그래픽 화면이 적절하게 보조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한 가지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것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접할 때 명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라디오와 같은 전통적 미디어보다 멀티 자극이 가능한 텔레비전 미디어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슈 분석과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을 갖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텔레비전의 강점을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는 다소 많은 분량의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나 숫자가 자주 등장하다 보니 실수가 생겼는데요. 저출산과 관련한 통계를 설명하면서 32.2살이라는 잘못된 숫자 읽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 둘과 같은 한글 숫자로 나이를 표현할 때에는 살을 붙이지만 1, 2와 같은 한자일 경우에는 세를 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엔 32.2세라는 표현이 명확하겠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지만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도 신경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 시행되었던 저출산 대책에 이어 정부가 새로운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는 정보 또한 전달되었는데요. 난임 시술과 육아를 지원한다는 대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 장면과 어떤 대책이 나왔다는 간단한 설명만 있었을 뿐 자세한 설명이 빠져 아쉬웠습니다. 시청자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슈 분석과 같은 뉴스 프로그램이 수박 겉핥기식의 정보 전달보다는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시청자들의 주요 정보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문장 기호가 누락된 자막이나 적절하지 않은 앵커 뒤 배경 화면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강원 동해안 어선 2,600여 척 항포구의 대피라는 스크롤 자막이 방송됐는데 항포구라는 단어는 없으며 항구와 포구를 합쳐 표시한 것이므로 연결 기호를 중간에 추가해주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한미 정상회담 열리면 강력 지원 표명이라는 자막이 방송됐는데 강력과 지원 사이에 방위라는 단어를 추가해 강력 방위 지원 표명이라고 한다면 자막만으로도 시청자들이 보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태풍 라이언록 일본 통과 47만 명 대피령이라는 자막에서는 라이언록이 태풍의 이름이므로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 이를 표시해주면 좋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생 수 급감, 유치원생은 증가라는 자막에서 고생은 고등학생이라는 말하는 것인데 구어적인 표현으로 이해가 가지만 자막으로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초중고 학생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송희영 전 주필이 주필직과 함께 편집인에서도 물러났다는 뉴스의 자막에서 주필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전이라는 한자를 표기했다면 직위 등으로 해석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주 건물 붕괴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앵커 뒤 배경 화면으로 파손된 택시 화면을 사용했는데 사고 현장의 지엽적인 장면보다는 가급적 전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건물 붕괴 현장 장면이나 항공 부감 장면을 활용해 주었더라면 시청자들의 이해에 보다 더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학교 교수로부터 학교 폭력 보도의 특성과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화되었다는 느낌이 들 만큼 학교에서의 폭력이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요. YTN에서 단독 보도한 학교 폭력 피해자의 3일 보도에 의하면 충남 아산에서 한 중학생이 사흘 동안 끌려다니면서 5시간 동안 폭행을 당한 사실이 양호 교사에 의해 발견되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고등학생과 중학생들로 폭력을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인증 사진을 찍었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을 하였고 피해자는 고막파열, 갈비뼈 골절의 외적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보복의 두려움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서 현재 학교 폭력 특성이 잘 드러났는데 폭력의 집단화와 흉폭화, 외부 연계, 피해자에 대한 굴욕감 조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폭력은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며 그 해결책을 찾기가 불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학교 폭력 보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들보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범죄 보도에서 범죄 행위를 한 가해자들이 부각되는 데 비해서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보도의 방향이 맞춰지게 되면 시청자들에게는 학교 폭력의 잔인성이 잘 드러나긴 하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2차적인 피해의 우려, 즉 자신이 숨기고 싶은 부분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과거 학교 폭력 보도를 검토해보면 기자들이 피해자의 생활기록부를 입수하거나
피해 학생들 친구들을 조사해서 피해 학생은 오래전부터 학교 부적응으로 왕따를 당했다거나 뚱뚱하고 행동이 느려서 또는 말을 더듬어서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마구 보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마치 피해자에게도 폭행의 책임이 있어 보이게 만들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보도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보도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가서 학생의 신체 부위를 찍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다른 범죄 보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피해 학생에게 이 영상이 보도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서 취재 허락을 받아야 하며 가급적 피해자가 인지되지 않는 방식으로 취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입니다. 그보다는 가해자를 취재해서 가해자가 과거 폭력 사용 여부나 학교에서의 생활 태도 등이 보도되는 것이 학교 폭력의 위험성 보도를 더 잘 부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학교 폭력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CNN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학교 폭력은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가해 학생을 심부름시키고 절도를 강요하며 성적 학대, 감금, 집단 폭행하는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각각의 행위가 모두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청소년 폭력 방지 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20%가 학교 폭력을 경험했으며 이 중 30%는 자살을 문제 해결 방식으로 고려해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언론이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